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어제보다 더 추웠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쌀쌀한데요. 마치 지금 기온 보면은 한 12월 정도의 기온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참 이렇게 보니까 계절이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 사회 그리고 정치 전반이 정상이 아니니까 계절 정상이길 바라는 것도 무리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과 같은, 그리고 우리 모두와 같은 사람들이 각자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늘도 대한민국은 굴러간다는 사실, 오늘도 꼭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재본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페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면도기 감사 이벤트. 도르코 면도기를 구매하시면 총 5,000만원 상당의 경품이 팡팡.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도르코 페이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있잖아요.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제가 사교를 믿는다는 이야기까지 있더군요. 박근혜 대통령이 각계 원로를 초청한 자리에서 한 얘기라고 합니다.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억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런 얘기가 세간에 돌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불신이 만연하는 환경이 됐다는 얘기고,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과연 누구의 책임일지부터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허탈감과 우울, 그리고 무기력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청와대와 정치권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불신이 상식이 돼버린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어떻게 구해야 할지 책임 있는 이들은 고민부터 해야 할 겁니다. 대한민국과 박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달라. 새누리당 조원진 최고위원이 당원들에게 발송한 문자 메시지라고 합니다. 근데요, 여기에 왜 국민이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들이기 때문인데요.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국민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니라 누가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느냐를 먼저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위중한데 도무지 책임지는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최순실을 전혀 모른다는 말들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도를 하기 전에 이성적으로 먼저 해야 할 일부터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걸 지금이라도 깨닫기 바라겠습니다. 야당도 알고 있던 최순실을 친박이 몰랐다면 말이 안 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보다 더 심한 얘기다.
한나라당 대변인을 지낸 전효옥 전 의원이 한 얘기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국정 개입을 이토록 광범위하게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최순실을 안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무슨 투명 인간도 아닌데 모두들 전혀 모른다는 말만 하고 있으니까 이런 모습을 보는 국민들의 배신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의라는 말이 정가에서 한동안 오르내렸었죠. 진짜 정부 인사들과 정치권은 지금 이런 단어를 한 번은 생각해야 될 겁니다. 바로 국민들에 대한 신의를 위해서 이제는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말이었습니다. 자,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대면 보고한 지 한 달이 넘었다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가 이걸 좀 따져봐야 돼요. 이게 지금 최순실 문제가 터진 게 이게 불과 한 일주일 조금 넘었죠, 그죠? 그렇습니다. 대면 보고를 언제 보통 할까요? 뭐 내용이 수시로 해야겠죠. 수시로 해야 되는데 특히 내용이 중요하거나 아니면 뭐 대면 보고하는 사람이 중요하거나 뭐 둘 중 하나야 되는데 둘 중 아무도 해당이 안 된다는 건지 좀 의아하죠. 어제 국회 예결위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일호 장관에게 대면 보고한지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한지 얼마나 됐냐라고 얘기하니까 한 달이 넘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최근에 대면 보고를 할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최순실 사태 때문에 연기됐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중요한 내용이 없었냐? 그건 아니죠. 어제 조선해운 구조조정 방안 발표를 했고요. 바로 내일 부동산 대책 발표를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런 걸 문서상으로만 주고받는 상황인 거고 국정 공백 내진 그렇게 우려되고 있고 대통령이 좀 고립돼 있는 듯한 느낌을 주죠. 실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어제 본인이 정무수석으로 있는 11개월간 대통령을 독대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비선으로 엮일까봐 아니면 지지율이 34%에서 한 달 만에 9%로 떨어진 대통령과 선긋기를 하는 건지 약간은 문제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상황이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이 9.2%가 된 여론조사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여론조사는 내일신문과 디오피니언이 전국 성인 남녀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16년 10월 31일 유선전화 면접 39%, 인터넷 조사 61%의 방식으로 한 조사고요. 응답률은 20.3%, 그리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라는 여론조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 여론조사 얘기 나오면 제가요. 이거 읽는 거 이거 장난 아닙니다. 예. 아유. 자, 근데 이게 참 걱정이에요. 소비자 물가는 크게 올랐죠. 최근에 이제 계속하는 말이 3저를 얘기하는데요.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인데 물가가 올랐다 약간 의아할 수가 있죠. 네. 지난달 물가 상승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년 전 대비해서 1.3% 올랐습니다. 실제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5월, 8월까지 계속해서 0%대였거든요. 근데 9월, 10월 두 달 연속 1%대 상승을 했으니까 왜 이렇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가장 큰 거는 7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감면해줬었잖아요. 이게 10월부터 제자리로 돌아왔으니까 이 요금, 누진제가 완화된 효과가 없어져서 소비자 물가 상승이 일시적으로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식탁 물가도 많이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배추값, 무값 많이 올랐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배로 올라서 배추고 무한대로 올라서 무다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배추와 무 가격이 140% 정도 올랐습니다. 맥주, 콜라, 생필품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볼 문제는 그동안 0%대 상승이 좀 이상했던 거고요. 이제 1%대 오른 건데 0.5% 올랐다가 1%만 해도 2배나 올랐다는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다 볼 수 있고요. 이런 물가 변동폭이 큰 식료품이나 에너지를 뺀 물가 상승률을 뺀 걸 이제 근원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데 이 근원 물가 상승률은 1.6%로 오히려 전달 9월에 비해서 오히려 좀 더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약간 일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물가 상승이 잘 안 돼서 또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참 근데 이 체감 물가는 오르고 있고 실제 그 디플레이션 우려가 되는 전체 물가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좀 걱정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국제유가도 내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유가가 계속해서 오르다가 최근에 $50까지 올랐었죠. 근데 최근에 다시 떨어진 이유가 산유국 간의 감산, 즉 공급을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그게 잘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47 선까지 떨어진 상황인데요. 이달 30일에 다시 한번 오페크 석유 수출국 기구 정례 회의가 열리는데 현재 결과를 예단하기 힘듭니다. 어떨 땐 합의한다고 했다가 어쩔 때 다시 합의가 안 된다고 했다가 그래서 당분간 유가는 보합세 정도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여기다 수출은 또 줄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침에 반갑고 좋은 소식만 전해드려야 되는데 계속 별로 이렇게 어두운 소식만 전해드리고 있는데 10월 지금 밝은 소식이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위로가 되는 소식 그래도 있어야 되는데요. 10월에 한국 수출액이 419억 달러로 작년 10월보다 3.2% 줄어들었습니다. 수출 감소세는 원래 20개월 연속 되다가 지난 8월 반짝 상승했었어요. 근데 9월, 10월 다시 작년에 비해서 줄고 있다라는 건데요.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GDP의 40% 이상이 수출인데 계속해서 수출이 줄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다면 내수가 받쳐줘야 되는데 그냥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산, 투자, 소비, 트리플 약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내수 수출 다 어두운데 앞으로가 문제인데 앞으로는 좋을 거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겠죠. 근데요. 이게 또 이것도 안 좋은 소식인데 한국행 유커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들이죠. 그렇죠. 이거 줄이라는 중국 정부 지침이 우리나라로 지금 확대되고 있다고 그러는 소식이 있잖아요. 지방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초에 중국의 상하이성, 안후이성에서 이 얘기가 시작됐다가 베이징, 텐진 다른 지역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20% 줄이라고 얘기한 적 없다. 다만 중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가 여행 우리 돈으로 34만 원 정도 되는 이하 되는 여행은 가지 말라, 보내지 말라 이런 얘기라는 건데요. 결국 이게 이렇게 되면 20% 정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나라 GDP 소비로 따지면 2조, 3조 정도까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통 여행은 2달 전, 석 달 전에 예약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직접 한국에 들어오는 유커가 줄고 있지는 않은데 앞으로 한 2-3달 정도 후에 보면 그 영향이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여서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는 상황이죠. 진짜 이걸 내후외환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그죠? 참.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자, 우리에게 지금 그나마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두산이 정말 세긴 센 것 같아요. 한국 시리즈에서 3연승을 거뒀네요. 6-0 그것도 어제는 NC를. 맞습니다. 어제가 한국 시리즈 3차전이었었거든요. 이 두산이 NC를 6-0으로 이겼습니다. NC가 너무 무력하게 좀 보이는데 이 두산이 남은 4경기에서 1승만 추가하면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어제 이 두산의 선발 투수가 보우대현이었는데 이 7과 3분의 2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했고요. 안타는 단 3개만 허용했고 이 삼진을 무려 11개나 잡아낼 정도로 NC 타선을 압도했습니다. 이 공격에서는 김재환 선수가 2경기 연속 홈런을 날렸는데요. 이 5회에 5월 솔로 홈런을 터뜨렸고 이어서 양의지, 허경민 선수의 연속 2루타로 두산이 2-0으로 앞서갔습니다. 이 마지막 9회 1사 만루에서 허경민, 박건우 선수의 적시타가 터지면서 두산이 6-0 승리를 마무리 졌습니다. 근데 이 보덴 선수 말이에요. 7회 마치고 자기가 그만 던지겠다고 그랬는데 김태형 감독이 계속 던지라고 그래가지고 8회에도 마운드에 올라갔다고 그러죠? 이 보덴 선수가 7회까지 공 121개를 던지고 무실점으로 막아냈는데, 그리고 난 뒤에 그만 던지겠다, 이렇게 의사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 김태형 감독이 가운데로 그냥 던져도 되니까 8회에도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이 보우덴이 워낙 NC에 강했고요. 그동안에도 어제도 NC 타자들을 압도했습니다. 그래서 김태형 감독의 그 의도는 보우덴이 마운드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NC 타자들한테는 압박이 된다. 그냥 편하게 던져도 되니까 가운데로 던져도 NC 타자들이 못 친다. 이런 뜻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보우덴 선수가 8회 마운드에 올라서 아웃카운트 2개를 잡고 내려왔습니다. NC 타자들이 이 얘기 듣게 되면 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 경기 끝나고 난 뒤에 보우덴
오된 선수 내 경력에서 이렇게 큰 경기는 없었다.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두산이 올해 이 선발 4명의 투수가 워낙 잘 던져서 이 선발 투수 4명을 두고서 이 판타스틱 4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판타스틱 4라는 표현이 무척이나 재미있고 그렇게 불려서 행복하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4차전 열리죠. 그죠? 어떻게 볼까요? 오늘 오후 6시 30분입니다. 이 마산구장에서 한국 시리즈 4차전이 계속되고요. 이제 두산은 마지막 1승이 필요하고 NC는 1패라도 당하게 되면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상황입니다. 두산이 판타스틱 4의 마지막 선발인 유희관 선수를 마운드에 올리고요. NC는 1차전에서 선발로 나왔던 스튜어트 선수가 다시 마운드에 오르게 되는데 이 스튜어트 선수는 플레이오프 2차전, 한국 시리즈 1차전에 등판해서 무실점으로 역투했고요. 이번 포스트 시즌 들어서 평균 자책점이 0입니다. 완벽하게 던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스튜어트 선수가 원래 5차전에 등판할 예정이었는데 상황이 급하다 보니까 하루 앞당겨서 등판하는 겁니다. 이제 그만큼 이 스튜어트 선수도 이제는 이 피로가 쌓여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어제도 NC가 중심 타선에서 안타 한 개도 치지 못했습니다. 중심 타선이 모두 다 타율 1할대거든요. 과연 오늘은 NC의 중심 타선이 터질 수 있을까라고 질문해보면 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분위기상 이 두산이 4연승으로 한국 시리즈 마감할 가능성도 커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자, 프로배구에선 삼성화재가 OK저축은행을 이겼네요. 이 삼성화재가 외국인 선수 이 타이스하고 센터 손태훈 선수를 앞세워서 OK저축은행을 3대0으로 이겼습니다. 어제 승리하게 되면서 삼성화재가 7개 팀 가운데 5위로 올라섰고요. 이 챔피언 결정전에서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던 OK저축은행이 이 꼴찌 탈출에 실패했습니다. 이 프로농구에서는 전자랜드가 KT를 73대 68로 이기고 공동 2위로 올라섰고요. 이 박찬희 선수가 어시스트 8개, 스틸 4개로 공격의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문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장렬하는 태양과 넘실대던 젊음은 계절과 함께 사라지고 텅 빈 해변을 홀로 걷는 가을 남자의 고독은 뭐야 나 이거 깨진 유리 조각이잖아. 아이고 아파라. 완전히 분위기 깨네. 어머 김정균 씨 괜찮으세요? 바닷가에 버려진 유리 조각들은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상의 위험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버려진 바닷가 유리 조각들이 아름다운 보석이나 인테리어 용품, 장식용 타일 등으로 업사이클링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닷가에서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저 같은 가을 남자가 안심하고 분위기 좀 잡을 수 있게 업사이클링은 더 가까이, 쓰레기 해양축기는 저 멀리, 푸르고 깨끗한 바다를 지켜주세요. 지금까지 탤런트 김정균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지맥스. 생산 장갑도 지맥스. 헬스 장갑도 지맥스. 가죽 장갑도 지맥스. 장갑하면 지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지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맥스 지맥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요즘 백수호 먹는 사람들이 다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식약처 검사 명령제로 더욱 믿고 먹을 수 있게 됐거든요. 지금 갱년기라면 검색해보세요.
백수호 검사명령제. 백수호 믿고 먹는 세상에선 갱년기 아무것도 아닙니다. 갱년기엔 백수호궁. 문의 1544-9393.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예, 오랜만에 추워져서 그런지 정말 춥게 느껴지는 그런 아침인데요. 8시 31분 54초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나성수 캐스터? 네, 안 그래도 어려운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사고까지 더해지면서 더 어렵습니다. 한강대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와 화물차 부딪히는 사고입니다.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인데 이 구간 통과하는 데만 1시간 가까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구간 정체입니다. 25분 이상 소요되고요. 다시 여의도 부근 정체, 동작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으로도 정체인데요. 이 구간도 20분 가까이 소요됩니다. 분당 수소로 청담대교 쪽으로 복종 교차로에서 탄천 1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요새 이 무겁고 허탈한 얘기만 자꾸 하게 되는데요. 오랜만에 그래서 좀 따뜻한 소식을 좀 말해볼까 합니다. 바로 우리나라 제주도의 해녀 문화가 유네스코 등재 권고 판정을 받은 건데요. 최종적으로 이달 말에서 12월 초 사이에 결정이 나지만 지금까지 전례상 등재 권고인 경우에는 유네스코에 거의 등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쁜 소식과 함께 해녀들의 실제 삶은 어떨지 해녀들을 직접 취재하면서 영화를 제작한 고희영 감독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해녀들의 삶에 상당히 애정을 가지셨던 모양이에요. 네네. 왜 그러신 거예요? 뭐 개인적인, 제가 제주의 딸이기도 하고요. 예. 네, 그리고 오래전부터 봐왔기 때문에 예. 해녀분들은 저한테 제 어머니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등재 권고가 저한테도 굉장히 더없이 기쁜 상황인데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한 번도 존중받지 못했던 내 어머니가 이제 비로소 그 세상의 그 가치를 알아주는 그런 느낌? 인 것 같아요. 네. 아, 원래 고향이 제주도시군요. 네네. 예. 진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전에는 사실은 뭐 그 가치를 저도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자라고 이제 고향을 떠나서 멀리서 이제 살다 보니까 오히려 더 제주 해녀분들의 가치를 더 객관적으로 이제 보게 된 거죠. 한번 가까이서 보다가 또 떨어져서 보다가 다시 가까이서 보니까. 그렇죠. 네. 예. 아하, 그렇군요. 근데 이거 지금 영화, 찍으시는데 7년 정도가 다큐멘터리 영화 찍는데 7년 정도 걸렸다고 그랬어요? 네. 들었어요? 아니, 굉장히 오래 걸리셨어요? 네. 사실 저도 제 고향이라서 촬영하기 굉장히 쉬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처음에는 뛰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해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분들이 사실 참 아픈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분들이 자신들의 그 어떤 직업이 예전부터 좀 천한 직업이다 이렇게 계속 전해져 왔기 때문에 스스로의 어떤 자존감 같은 게 굉장히 낮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촬영하는 것들을 굉장히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촬영 기간이 한 7년이었는데 한 2년 동안은 이분들 설득하느라고 카메라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유네스코 등재가 거의 확실시 되지만 된다면 저는 그분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직업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러시군요. 아니, 근데 딴 데는 그 해녀 아카데미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제도인가 그쪽 같은 경우에는. 네네. 지금은 아주 해녀들을 세계적으로 양성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사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군요. 네네. 근데 이분들이요, 제일 어려운 점이, 그러니까 해녀를 하시면서 제일 어려워하시는 점이 어떤 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녀분들은 그 바다 밭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텃밭처럼 늘 가꾸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하루에 보통 한 4-5시간 혹은 뭐 제가 촬영했던 우도라는 제주도 우도라는 섬은 한 7시간 정도 작업을 하세요. 7시간이요? 네네. 물론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 하시면서 이제 하시겠지만. 아니에요. 그냥 한번 나가시면 끝까지 계시다 나오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7시간은 계속 물에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제 계속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죠. 다육질을 반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드시고 들어가면은 이게 굉장히 부대끼신데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사실 물 한 모금 드시지 않고 그 힘든 작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가장 고소득은 뭐냐면 사실은 청정 바다에서 나오는 물건들이에요. 뭐 전복, 그렇겠죠. 네, 이런 해산물들인데 사실 뭐 다 아시겠지만 바다들이 점점 오염되다 보니까 그렇게 힘들게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작업을 하시는데도 이제 들고 나오는 게 적을 때, 이럴 때 이제 굉장히 속상해들 많이 하시죠. 이분들 겨울에도 하시죠? 당연하죠. 근데 얼마나 근데 물론 이제 물이 비열이 높으니까 춥더라도 조금 이제 물속은 좀 덜 추울 수는 있는데 그래도 엄청 추울 거 아니에요. 바닷바람이 장난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요, 정말 그 일반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해녀분들이 가장 추워하는 바다는 사실은 여름 바다예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렇죠? 여름에는 그 해수 온도가 한 17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체온보다 한 10여 도가 낮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름 잠수복은 좀 얇아요. 우리 옷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체온 손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오히려 더 춥게 느껴지시고요. 그런데 일단 바다 밖으로 나오면 상황은 전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추운 그 바다 바람에다가 막 그 해산물 끌고 나오시다 보면 정말 손발이 이렇게 잘라지는 것 같은 어떤 그 추위를 느끼신데요. 그런데 여기서 꼭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럴 때 관광객분들이 지나가다가 야, 해녀다 이러면서 이제 사진들 되게 많이 찍으시거든요. 굉장히 싫어하세요, 해녀분들이. 그러니까 날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시고 뭐 이미 물 밖으로 나오실 때는 기진맥진하셔서 눈물 콧물 다 나오는 그 와중에 다른 관광객들이 자신들을 그렇게 하나의 풍경화로 봤을 때 굉장히 싫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번 그 사진을 촬영하기 전에 좀 허락을 받고 찍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이 해녀분들이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계급은 아니지만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일수록 가까운 바다에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 그죠? 그런 게 있죠. 네네, 그럼요. 그래서 이 그 유네스코 등재의 그 해녀의 가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분들이 뭐 어머니, 강한 어머니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해녀들의 바다에는 그 경로우대 바다가 있어요. 그렇죠. 경로우대 바다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할망 바다, 할머니 바다라는 그 제주 뜻으로 말을 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그 바다를 남겨두는 거예요. 네, 해산물도 좀 많고. 그렇죠. 네, 그런 바다는 젊은 해녀들이 절대 접근을 하지 않아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문화들이 살아 숨쉬기 때문에 이게 바로 가치가 있는 문화인 거죠. 아니 저도 그 해녀분들이 실제로 그런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들어가는 구역이 따로 있고 좀 이 젊은 분들이 들어가시는 구역이 따로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땐 참 여기에서 나름대로 지혜도 느껴지고 우리 사회가 배워야 될 점도 있고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약육강식이 너무나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사실 제가 그 이번 영화에서 말하고 싶은 것도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말씀하셨던 게 맞아요. 이 자신들의 어떤 숨의 길이에 따라서 상군, 중군, 하군 이렇게 계급이 정해져 있는데요. 해녀들의 바다에는. 근데 이 계급은 우리가 땅에 있는 계급과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타협을 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바꿀 수가 없는 계급이에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바다의 계급은 정직한가, 자연의 계급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많이 느끼게 돼요. 그 요번에 유네스코 등재 확실시 되면 해녀분들 다시 만나러 가셔야죠. 고향도 가시죠. 그럼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희영 다큐멘터리 감독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요새는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의혹이 튀어나옵니다. 이 최순실로 대표되는 비선 실세들의 이 계속되는 의혹. 이것 때문에 정말 말문이 막히는데요. 오늘은 과거에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지, 역사 속의 숨은 권력자들은 당시 어떤 식으로 정치 권력을 행사했을지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스튜디오에 역사학자 전유용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새 있잖아요. 참 뉴스 보고 이거 안 볼 수는 없잖아요. 네? 아유, 이게 진짜 보면 아주 우울해져가지고. 비선실세, 예? 이 말이 언제 나온 얘기입니까?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죠. 우리가 그런 말 쓴 사례는 좀 많지 않고요. 본래 이제 이에 해당하는 개념이 세도라는 말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도가라고 할 때 이건 이제 공식적인 직함이나 왕에게 위임받은 권한 이외에 추가적인 권한을 행사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세도한다 이런 말을 세도 부린다 그런 말을 이제 한 적은 있었죠. 그런데 워낙 이제 좀 드문 상황이라서 이런 말 자주 쓸 이유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최순실이라는 사람 때문에 다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이 최태민이라는 사람인데, 참고적으로 목사라는 표현은 참가해 주십시오. 아니, 농담이 아니고요. 이 기독교 단체 쪽에서 방송국으로 굉장히 많이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태민 씨, 개신교 쪽에서 굉장히 항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최태민 씨라고 표현해 주시는 게, 전 맞다고 보고요. 혼날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왜 이제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사람, 최태민 씨 두고서 한국판 라스푸틴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라스푸틴이 누구예요? 푸틴은 아는데 라스푸틴은 누굽니까? 뭐 워낙 유명한 인물이죠. 네. 제정 러시아 마지막 로마노프 왕조의 멸망을 이끌었다고 알려져 있는 종교인이고요. 그걸로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이제 뭐 거기에 불교가 없었는데도 보통 요승 라스푸틴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합니다. 러시아 정교는 있잖아요. 이제 러시아 정교와 관련이 돼 있는 이제 그런 좀 인물이었던 것 같고요. 니콜라이 2세의 부인을 먼저 내게 접근해서 신임을 얻고 또 이제 니콜라이 2세까지도 좀 신체적, 정신적으로 통제했다. 그래서 뭐 정권을 마음대로 하고 뒤로는 이제 온갖 좀 추잡한 짓들을 하고 그렇게 해서 뭐 이게 이제 궐 밖으로 흘러나가서 대중을 분노케 함으로써 1905년 러시아 혁명의 도화선을 만든 인물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이 라스푸틴이라는 인물이 원래는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간 나쁜 짓 하고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타난 모양이에요. 종교인처럼. 되게 이제 그렇죠. 그리고 최면수로 그렇게 잘했다며요, 라스푸틴이. 근데 이게 이제 항상 전해오는 이야기니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죠. 근데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도대체 왕과 왕후가 황제와 황후가 도대체 왜 저런 근본도 없는 사람한테 정신이 나가서 국정을 내팽개치거나 엉터리로 국정을 이제 돌보면서 나라를 이꼴로 만들었는가 이런 걸 의심하다 보면 저게 이제 다른 재주는 없어도 사람 홀리는 재주는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들을 하게 마련이고요. 사람 홀린다는 게 이제 좀 더 과학적인 용어로 쓰면 최면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가다 보면 저게 귀신한테 홀렸다, 먼저 귀신 들린 놈한테 홀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을 조금 합리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이 최면술사였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정말 그랬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뒤에서 권력을 막강하게 행사했던 존재 있었죠. 굉장히 오래됐죠, 사실은요. 그렇죠.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신라 시대 말에 진성여왕과 위홍 각간 뭐 이런 관계들 우리 있었고요. 위홍 각간. 각간 위홍 뭐 이렇게 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추문들이 나왔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제 권한을 행사해야 될 사람은 왕이지만 왕과 사적인 관계라든가 또는 이제 뭐 부적절한 클린턴식 표현으로 하자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참 미국 대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예. 예. 그런 관계를 맺고 나서 이제 그 왕에게 위임을 받아서 예. 비공식적으로 위임을 받아서 거의 전권을 행사한 사례들은 뭐 굉장히 많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직함을 갖고 하느냐, 그렇지 않고 이제 그렇지 그냥 뭐 저 거의 임의로 하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가 됐고요. 또 되게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이런 케이스들은 책임은 왕에게 씌우고 자기는 마음대로 해놓고도 아무 책임도 안 져도 되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국정이 정상적으로 흘러갈 수가 없죠. 예. 그렇죠. 그거 지금 진덕 여왕 말씀하셨는데 다른 케이스도 있죠. 조선시대라든지. 조선시대도 있었고 고려시대도 있었고 뭐 그렇게 비슷한 케이스를 다 잡는데 워낙 이제 최근에는 언론에 많이 이제 나온 이야기들이라서 청취자분들께서 대강 아실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례로는 명성황후 때 진령군이라는 무당이 국정에 개입했던 그런 사건. 그게 의혹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이죠. 의혹이었다가 사실로 밝혀지는 거죠. 모든 일들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령군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무슨 벼슬을 받은 거예요? 아닙니다. 이제 어떤 케이스냐면은 명성황후가 1882년 임오군란 때. 그 난을 피해서 충주 장원으로 피난을 갔거든요. 피난을 가서 이제 답답한 마음에 인근에 용환무당이 있다는 말을 듣고 불러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제 8월 보름 되기 전에 서울에서 귀인이 와서 모시고 갈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대요. 그게 이제 공교롭게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명성황후가 충주 장원으로 피난 가는 과정에 이제 큰 도움을 준 사람이 홍계훈이라고 하는 이제 무인이었었고요. 공중 별감이었었고 또 가는 과정에 이제 하룻밤 숙박해 재워준 그런 이제 고마운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돌아와서는 자기 재워줬던 사람은 이제 그 집에서 왕후를 욕을 했대요. 그러니까 왜요? 도망 왔다고? 아니요. 이제 신분을 숨기고 투숙했죠. 신분을 숨기고 하루 재워달라고 부탁을 그 했는데. 앞에서 자기 욕을 한 거고요. 재워주면서. 이거 재워주면서 그랬대요. 왕후가 무도해서 좀 그 불쌍한 처자들이 이렇게 욕을 보는구나. 그러니까 이 명성황후 실상은 불쌍하게 여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왕후가 무도했다 한마디 했다고 그 집에 온 식구를 죽이고 집을 이제 부수고 연못을 파는 등의 이제 아주 지독한 복수를 했죠. 보복을 했고요. 홍계훈은 뭐 출세를 했지만 이렇게 크게 이제 뭐 벼락 출세를 했다 할 정도로 큰 은혜를 입지는 않았는데 이 진령군은 이제 이 무당은 자기의 이제 그 귀한 날짜를 맞췄다고 해서 정말 용한 무당이다. 그래서 진령군이라는 호를 직접 이제 왕후가 내려줘요. 그러니까 이건 진실한, 이게 좀, 얼마 전에 진실하다는 얘기들이 약간 나와서 진실한 사람 좀 우스꽝스럽긴 한데 진실한 영혼을 가진 군자는 보통 무당들한테 쓰던 말이에요. 아, 그래요? 예. 진실한 저는 뭐 대원군, 뭐 연산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문자도 같은 글씨인데. 같은 글씨예요? 같은 글씨임에도 불구하고 무당들은 이제 진령군이니 혈령군이니 해서 이제 군자를 붙여줘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별칭이죠. 그 무당에 대한 진실한 영혼을 가진 무당이다. 그래서 진령군이라는 이제 호칭을 붙여주고. 지금 서울 그 성균관대학교 북쪽에 이제 바로 성벽에 붙어 있는 곳에 큰 당집을 하나 지어줍니다. 근데 이제 이 무당이 관우를 모셨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그 당시 서울에는 임진왜란 때 지은 남관왕묘, 동관왕묘 두 개가 있었어요. 거기에 추가해서 이제 북묘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이면 안 되는 게 없다 그래가지고 이 무당 말이면 안 되는 게 없다 그래서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그 정도로 이제 권력자의 신임을 절대적인 신임을 명성황후. 명성황후 당시에 이제 대원군파를 임오군란 이후에는 대원군파가 이제 물러나고 거의 뭐 고종과 명성황후가 고종에게 가장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왕후에게 줄을 대려는 사람들이 직접 될 수는 없고. 직접 될 만한 이제 신분도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이 무당한테 뇌물 바치고 그러면 무당이 이제 그 사람 좋은 사람이더라, 그 사람 나쁜 사람이더라 그러면은 이제 왕후는 또 고종한테 가서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더라, 그 사람 좋은 사람이라더라 이래가지고 벼슬을 주는 이런 일들이 생겨서 이제 임시제 조정에 진령군 파라고 부를 만한 그룹이 생길 정도로 이제 국정농단이 심각했어야 했지만 뭐. 글쎄요, 뭐,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사실은,
이제 그 선에서 인사에 개입하는 정도 선에서 좀 머물렀던 거죠. 뭐 신돈 얘기도 있고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신돈은 사실은 이제 신돈이 신씨예요? 아니요. 아니죠. 성도 모르고요. 편조에다가 신돈으로 제가 신율이잖아요. 그래서 신율, 신돈 이렇게 되나 그렇게 해서 여쭤본 버퍼를 바꾼 건데 저는 개혁을 앞에 나서서 했던 사람이지 뒤에 숨어서 이제 이상한 짓을 한 사람은 아니죠. 그 뒤에 숨어서 그런 건 아니었다. 아하. 근데요, 박사님 보실 때 어떤 시대적 상황에서 이런 비선 실세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이제 그 권력자가 심신이 취약할 때 이제 이런 경우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종교에 빠지거나 또는 이제 세상 다른 사람들 다 못 믿고 측근 한두 사람만 믿을 수 있는 그런 고립된 상황이거나 또 뭐 그와 관련된 트라우마가 있거나 이렇지 않으면 판단 능력 있는 사람이 남의 말에 완전히 홀려서 현혹되어서 판단을 그르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신돈 가지고 자꾸 이제 비교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노국공고 죽은 다음에 이제 국민왕이 심각한 허탈감에 빠져 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국민왕에 환심을 샀다든가, 명상황후처럼 죽을 위기를 넘긴 다음에 임명곤란 때, 그 다음에 이제 무당이 맞았다고 해서 이 사람 말만 들으면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흔히 나타나는, 그러니까 흔히라기보다는 주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과거 정권에도 권력형 비리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권력형 비리와 비선은 좀 구분해야 된다.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권력형 비리라고 하는 건 이제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는 뭐 청와대 내에 대통령의 친인척을 감시하는 공식 감찰기구들 두고 계속 감찰하고 하지 않습니까? 감찰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친인척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대중의 일상적인 감시의 눈이 향하지 않는 곳에서 그러니까 비선인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권력에 개입하거나 이제 정권을 뭐 농단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는 사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도 왕의 친인척은 철저히 감시했어요. 이 사람들은 비선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조선 시대도 그러면요. 그렇군요. 철저히 감시해서 대군이나 무슨 군이 비리 저질렀다는 얘기 못 들으셨잖아요. 그러고 그렇죠. 아니 이런 얘기 들었어요. 일부러 바보짓 했다. 뭐 이런 얘기 들었죠. 감시를 받으니까. 근데 대신에 이제 실제로 그 조선 시대에 뭐 비선이니 아니면 이제 정권을 농단했느니 나라를 망쳤느니 소리를 듣는 사람들 대개 왕의 이제 측실이었던 기생이거나 또 이제 나합이라고 해서 안동김치 세도 정치 때 세도가의 이제 첩실이었던 기생이거나 아니면 무당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정권에 개입하는 것이 이제 굳이 보자면 이쪽이 비선 실세가 되고요. 친인척 이제에 대한 뭐 특혜라든가 이런 것 비리라든가 하는 것들은 이제 비선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거죠. 공개되어 있는 것들이었으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뭐 우리나라 역사뿐만이 아니고 외국 역사에도 실질적으로 이런 비선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는 계속 나오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님과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수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